안녕하세요. 공정무역 강의를 하게 된 김선아입니다. 저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공정무역과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분이 계신데요. 최훈영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기술경영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최운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뉴욕주립대에서 GFS라고 불리는 글로컬 공정무역 단체를 회장으로 이끌고 있고, 그리고 인천 공정무역 청소년 연합동아리라는 단체에서도 연합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뉴욕주립대에서 글로컬 공정무역 단체, 글로컬 페어니스 스터디즈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름이 되어 있던데 여기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동아리에 참여하시게 됐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원래 이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왔던 편이에요. 그래서 제 전공 특성과도 그렇고, 대학교에서 이제 GFS라는 동아리를 처음 만났을 때, 동아리 부원들과 공정무역을 함께 접하게 되었고, 그런 공정무역이 세상과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연구해보고, 그리고 또 실천해보고 싶어서 이 동아리를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24년도 12월부터 공정무역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4년부터입니다. 당시에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구루라는 공정무역 단체에서 공정무역 아르간 오일을 활용해서 화장품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공정무역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구 업적은 주요하게 두 가지 책으로 출판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함께 연구했던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집필한 책으로 한울에서 출판한 공정무역 비즈니스와 운동이라는 책입니다. 그동안에 집필했던 논문들을 묶어가지고 책으로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책은요, 신효진 박사님과 함께 집필한 윤리적 소비에서 공정무역 마을운동으로 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이쿱의 공정무역 역사에 대해 조사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관한 일부 내용이 최근에 이제 비상교육에서 출판한 고등학교 공통국어 두 번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비상교육에서 나온 공통국어로 공부를 하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 책의 내용의 일부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학술 논문들을 출판하게 되었고, 그중에서 공정무역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있습니다. 공정무역에 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연구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는 그동안 진행해온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정무역에 대해 좀 더 쉽게 친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최원영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원영님은 공정무역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공정무역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선택이라고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연합동아리에서 여러 활동을 겪어보면서 단순히 공정무역은 비싼 제품을 사는 것에 더 나아가서 생산자 그리고 유통자 그리고 이 모든 공급 사슬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정당한 임금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해준다는 점이 저에게는 제일 큰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공정무역이 단지 이런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자에서 저는 멈추지 않고 글로벌에서의 관점과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관점을 융합하여서 조금 더 우리가 공정무역에 있어서 어떻게 더 사람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더 항상 연구를 하고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게 저에게는 공정무역인 것 같습니다.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가 아주 높으신데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정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인의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 이상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6번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을 제쳤다는 것도 놀라운데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6번째라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온영님은 대한민국이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체감하시나요?
네, 체감합니다. 그래요? 어떤 때 체감을 하시나요? 물가에서 좀 체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가에서 체감을 많이 하시는군요. 초등학교 시절 외가댁 근처에 내리면 외할아버지가 소에 수레를 매달아서 저희를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구불구불한 비포장 산길을 지나서 외가에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외할아버지는 경운기를 끌고 오셨고요. 또 몇 년 뒤에는 자동차가 생겨서 외갓집 앞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이런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이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다른 기사가 있어요. 2024년에 수출 규모가 6,838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2023년 수출 순위 8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6위를 달성했으며 상위 10대 수출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걸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광복 직후 미군의 원조를 받기 시작했고 원조의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외국으로부터 받은 유무상 원조의 규모도 상당했고요.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급이 됨으로써 사실상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전환한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원조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야 하는 책임이 커졌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시타르타 카라가 집필한 코발트 레드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영님, 혹시 이 책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러신가요? 네. 코발트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전기차 등의 동력이 되는 거의 모든 충전식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필수 소재라고 합니다.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5%를 콩고 민주공화국이 담당한다고 하네요. 저자는 코발트 채굴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국민과 환경에 끼친 엄청난 타격을 폭로하였는데요. 몇 푼이 절실한 남성과 여성, 아이가 위험하고 유독한 직업 환경에서 맨손으로 채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코발트 광산구역 깊숙이 들어가 코발트 덕에 살고 코발트 때문에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했는데 유독한 구덩이에서 거대 테크 기업들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코발트의 공급망을 추적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이러한 기술 집약적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발트 같은 다양한 광물들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물품들이 어디서 왔고 누가 생산했는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은 제품의 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원재료 생산부터 가공 및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공정한 공급사슬을 구축하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영님, 제가 간단한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OX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을 돕기 위해 원조를 목적으로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이제 공정무역이 저개발국에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보장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나 저개발국 자체보다는 어디에 있든 생산자들의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개발국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저개발국이라고 한 것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번 네.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정답은 X인데요. 공정무역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입니다. 여기에서 거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과 임금을 보장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공정무역은 일반적으로 원조를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더 나은 거래 조건을 통해서 구매함으로써 이들의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행무역의 규칙과 관례를 변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특히 소비자들에게 윤리적 소비 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저개발 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한다입니다. 즉 공정무역에서 거래관계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개발 국가라는 범위를 설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영님, 초콜릿의 핵심 원료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카카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의 생산지는 주로 어딘지 아시나요? 저기 아프리카 네, 맞아요. 더운 나라죠. 네. 카카오 벨트라고 부르는 것처럼 카카오를 보면 이것이 후에 초콜릿이 될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초콜릿이 카카오로부터 유래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를 생산하는 농부들이 카카오빈을 수확해서 1차 가공을 하고 수출 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공정무역은 이 전 과정의 전체 공급사슬을 공정하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초콜릿이 되기까지의 다양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들의 처우가 정당한지도 살펴봅니다. 공정무역과 관행무역의 차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온영님은 공정무역과 관행무역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각 공급 사슬에 마다 주어지는 임금과 가격의 책정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정 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그 관행무역과 공정무역의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정무역은 가격 책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뉴욕의 거래소에서 카카오 시장 가격을 비교한 차트를 보시면요. 공정무역은 하늘색 선처럼 기존의 관행무역하고 다르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카카오 생산량이 늘어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늘색 선만큼은 지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묘목도 구입하고 비료도 사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하는 등의 여러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한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가격, 즉 미니멈 프라이스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미니멈 프라이스보다 상승할 때에는 그 상승한 금액 더하기 공동체 발전기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온영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왜 공정무역에서는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공정가격 외에 공동체 발전기금을 추가로 지불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자들이 없으면 사실 제품도 없고 그 제품이 없으면 저희는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산자들의 그런 생활권과 그리고 발전을 위한 그런 보장된 제도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공동체 발전기금은 농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속해져 있는 협동조합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발전기금이라고 부르는 이제 영어로는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요. 농부들에게 이제 공정 가격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농부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제 지원을 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보통은 1년에 한 번 총회를 통해서 사용처를 결정을 하고요. 도로를 개선하거나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학교나 병원을 건립하거나 공장을 건립하는 등의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정무역 단체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아이쿱생협이나 두레생협 같은 곳에서도 공정무역 물품을 구매하는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기금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들을 모아서 거래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공정가격과 공동체 발전기금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농산물을 수확해서 판매할 때 수확하는 그 당시에 한 번만 지급을 하게 되면 농부들은 돈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공정무역 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확물을 받기 이전에 미리 선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선지급을 통해서 농부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 거래를 통해서 농부들이 안정적인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합니다. 온영님은 1년간만 일하는 조직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은퇴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정규직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저는 정규직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계약직보다는 미래가 보장된 정규직을 선호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정무역 농부들도 올해까지만 농작물을 수매해주고 내년에는 어디서 팔지 알 수가 없다면 어떨까요?
되게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할 거예요. 바나나를 심었는데 그것을 팔 수 있는 판로가 없다고 한다면 농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바나나 농사를 계속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장기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 물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이 있어야지 농부들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계속해서 이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농법이라든지 농사 지은 물품들을 잘 팔 수 있게 하는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농업 기술과 같은 것들을 배우고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영님, 제가 지금까지 공정무역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공정무역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공정무역 10대 원칙 중에 환경 보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잘 답변해 주셨는데요.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생물 다양성 및 토양 보존, 살충제 및 농약 사용의 최소화, 그리고 GMO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인증을 권장하면서 환경적 요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의 발전을 위해서 공정무역에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성을 통해서 농부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게 되고 차별금지라든가 투명성 확보,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을 금지하게 함으로써 사회 발전도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 세 가지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온영님, 지금까지 공정무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새롭게 이제 알게 되거나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공정무역이라고 하면은 보통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보장한다라는 정도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환경 보호가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환경 보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고 그걸 방지하겠다라는 거는 오늘 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공정무역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온영님, 공정무역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확하게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어떻게 공정무역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을까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평소에 이제 계속 궁금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정무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에 대한 부채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북미와 유럽의 자선단체, 종교 기반 단체에서 공정무역을 시작했고요. 처음에 공정무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착한무역, 자선무역, 대한무역과 같은 언어를 사용했어요. 공정무역이라는 단어는 198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초기에는 옥스팜이나 10,000 빌리지, 워널드샵 같은 이런 단체에서 저개발국 생산자와 직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공정무역을 조직의 사명으로 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세계 공정무역 기구를 설립하게 됩니다. 월드 페어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약칭 WFTO라고 부르는데요. 1989년 WFTO가 설립되었고 생산국과 소비국 400여 개의 공정무역 단체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WFTO 회원 중에 잘 알려진 기업으로 피플트리와 개파가 있습니다. 혹시 피플트리와 개파가 어느 나라에 있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독일인가요? 오, 하나는 맞췄습니다. 피플트리는 영국이고요. 개파는 독일에 있습니다. 네. 개파는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에서 열린 국제공정무역 마을 컨퍼런스에 갔을 때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2025년이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네요. 개파는 공정무역을 사명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물품만을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직 공정무역 상품 생산과 판매로 경제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등 45개국에 있는 117개 협동조합, 마케팅 기관, 그다음 민간 기업과 거래하며 공정한 조건 하에 장기적인 사업 관계,
오랜 기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그리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 당시에 약 350종의 식품과 600여 종의 수공예품을 판매했고요. 전체 식품 매출의 약 86%를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는 기후 중립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파와 같이 크게 성장한 공정무역 단체들도 있지만 공정무역 단체 간의 직거래를 통한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좋은 취지의 물품을 구매하려는 소수의 소비자들에게만 접근이 이제 되었던 건데요. 공정무역은 단체 간 직거래를 넘어 확장을 위한 다음 단계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실천한 사람이 프란스 반데오호프와 니코 로전입니다. 이 두 분은 공정무역이 특수한 시장에 머물지 않고 누구나 접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에 희망을 키우는 착한 소비를 읽으면 어떻게 공정무역을 주류화하는 데 성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소설책보다 더 흥미롭게 읽었고 공정무역 심화 과정을 할 때마다 학습자들과 꼭 함께 읽는 책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네덜란드의 천주교 노동사제였던 프란스 반데호프 신부는 멕시코 인디안 원주민들이 커피 농사를 짓고 있는 산악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년간 농부들과 신뢰를 쌓고 나서 농부들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토론하게 됩니다. 이후 농부들과 함께 농부들이 생산한 커피를 들고 항구에 있는 커피 회사를 찾아가게 되고요. 그동안 자신들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판매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농부들은 협동조합을 조직하면서 직접 커피를 수출하게 되고 거기서 발생한 높은 이익을 가지고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운영님, 왜 농부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되찾으려고 했을 때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예전에는 계층 사회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낮은 위치에 있는 농부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또 정당한 임금을 받았을 때 오는 이제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맞춰주셨는데요. 사실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1980년대 얘기예요. 농부들이 이제 갖지 못했던 그 이익을 누가 가졌을까요? 아마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무역에서는 이제 중개인이라고 부르죠. 네. 네, 중개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이익을 가져갔는데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서 중개인에게 주었던 이익을 농부들이 되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농부들이 권력이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 세력에 의한 탄압을 받게 되었던 거죠. 이후에 프란스 반데호프 신부는 더 많은 커피를 유럽 시장에 팔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생산자 공동체가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덜란드 솔리다리다드에 있었던 리코 로장과 함께 유럽 시장에서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게 되고 누구나 쉽게 좋은 상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는 막스 하벨라르라고 하는 마크를 개발하게 됩니다. 1980년대 말 막스 하벨라르 마크를 붙인 공정무역 커피가 대히트를 치면서 21개국의 공정무역 인증 이니셔티브들이 등장했고 1997년에 인증 이니셔티브들이 페어트레이드 인터내셔널, 즉 국제공정무역기구로 통합됩니다.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되면서 공정무역은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고 다국적 기업, 일반 유통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산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생산자들이 공정무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 공정무역 원칙이 훼손되거나 소농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도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를 가면서 정말 손쉽게 공정무역을 접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운영님 유럽에 가보신 적 있을까요? 유럽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나중에 유럽에 가시면 한번 마트나 이런 데 꼭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정무역 물품을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전 제가 머물렀던 숙소에서 무료로 공정무역 차를 제공받거나 아침 조식으로 공정무역 바나나를 제공받는 등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서나 공정무역 물품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공정무역 정의와 역사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